그 목가인 라이브 오늘 화요일인데도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정치권에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 전원이 국회의원 모두가 모인다는 거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회의한다. 아, 근데 본회의가 원래 전원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회의는 최종 결정을 하는 회의이고 그 전에 네.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상임위 토론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한번 사전 토론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면 전원이 토론하는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오늘 그 그래서 전원이요. 예. 이슈는 뭐였죠? 선거법. 선거법. 네. 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생사를 좌우하는 네. 선거법.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거냐. 요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토니 스타크지님이 화요일로 옮기셨네요 하는데 화요일로 옮기기 아닙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라는 이제 큰 활동이 있어서 의원님 실제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선거법에 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오늘 듣기 위해서 이제 그 현역 의원님을 모셨고요. 금요일에는 그러면 청년 정치인들 지금 국회 밖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두 분 오셔서 금요일 날도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회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전원위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얘기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되게 얼마 안 되는 귀한 기회입니다. 마리아 킴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코이드님 흥해라. 네, 파트너가 바뀌셨어요가 아니라 저의 파트너인 나건웅 기자는 오늘 술을 마시고 있어요. 대신에 김종민 의원님이 이렇게 오셨다. 일단 선거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네 가지만 이제 먼저 짚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한테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 과거 미국이 독일을 도청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강하게 항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뭐 항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반대로 아니 한미동맹 중요한데 동맹 간의 첩보전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넘어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 우리도 백악관 지금 도청하나? 저 한국에 하고 그렇게 있을까요? 좀 서로 주고 받아야 그 괜찮은 거지. 우리만 도청당하면 안 되죠. 네.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한번 도청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흐지부지 뭘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폭로 비슷하게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50년 만에 한 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되게 불안하죠. 국민들 보기에는 뭐 동맹은 동맹이지만 뭐 아무리 옆집 사람이 친하다 그래도 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와서 몰래 뭐 좀 들여다보거나 그럼 안 되죠. 창통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네.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항의를 좀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청와대는 좀 보완이 됐는데 용산으로 이전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저자세 아니냐.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도청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네. 이런 문제가 밝혀지고 미국에서도 이거를 좀 강력하게 부인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나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이제 동네북이 돼버려요. 그렇죠. 뭐 한국 저 대통령실은 좀 도청해도 되겠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국가 외교적으로 국익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세는 정말로 진짜 아마추어 정권인가? 또는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이건 좀 문제인데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에서 이전을 해왔잖아요. 이전해왔죠. 청와대였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청와대 이제 NSC 안보실이라고 하는 건 네. 엄청나게 보안 시설이 튼튼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핵 공격으로부터도 보호가 가능한
그리고 원래 청와대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5년 만기 출소했죠. 취임식 날 들어가서 퇴임식 날 네. 나왔으니까. 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지하 벙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도청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보실을 도청했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 용산 이전한다고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경호 문제, 그 다음에 보안 문제. 여기에서 이거를 한 2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냐. 불가능하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네. 청와대라고 하는 게 수십 년 동안 보완하고 하면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2달 만에 뚝딱뚝딱 만든다?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예, 지금 마리아킴님이 왜 용산으로 가서는 와피대학 장학생님 용산 안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콩코이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굳이 용산으로 가서 왜 이런 일을 만들었냐. 예, 쿠마님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라이브 키기 전에 접속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입장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말을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티키타카님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빠르게 넘어가야 돼서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 그 윤재옥 의원님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울산 당대표의 대구 원내대표 보수 일변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일컬어졌던 심평 변호사도 너무 이제 지지층만 보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보수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특히 이제 전광훈 목사가 점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직접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제 조용히 네. 이제 환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내년 선거를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민의힘이 네. 내년 선거를 까먹은 건지 아니면 뭐 내년 선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간 지금 하는 걸 보면 네. 뭐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나 원내대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선거 네. 특히 이제 그 뭐 지지층이야 뭐 안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결국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곧 있는데 네. 총선을 잘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원내대표가 제일 적합할까 네. 이 고민을 가지고 다 찍을 겁니다. 거의 100%가 다 그 네. 기준으로 찍을 거예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당대표를 민주당에서 꼽을 거다. 한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의원님 다시 모셔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동원에 대해서 한국이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을 내놔서 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에서 외교 침설한 곳에서 또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그 명시를 해서 이게 과연 개선된 한일 관계냐 이렇게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분쟁화 시키면 한국에 불리하니까 일본에서 도발을 할 때 뭐 참고 있는 게 낫다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고 내줬는데 좀 제대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선은 맞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개선하는 건 개선은 된 것 같아.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일본 입장에서는요.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하게 개선된 것 같아. 한일 관계가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독도고 뭐고 이제 편하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참 걱정이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과거가 우리 한일 경제 관계나 문화 교류나 이런 걸 막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 우리가 할 건 선을 긋을 건 그어야 됩니다. 그어야 되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 네.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 있었고 네. 이 식민지 침략에서 일본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강제징용권도 그런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돈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의 예를 들어 신일본제철이라든가 미쓰비시가 야 우리가 잘못했다. 강제징용은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돈은 65년도에 다 정부 간에 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포항제철하고 좀 우리가 상의해보자. 만약에 이런 정도 자세였다면 충분히 대화가 됐을 겁니다. 아. 근데 아예 강제징용 없었다. 그건 뭐 그냥 돈 벌러 왔다. 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돈은 니네들이 알아서 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은 거 자체가 이거는 저는 5년짜리 정권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겁니다. 아, 역사적 문제라서 되게 깊은데 자기네들이 5년 만에 합의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합의를 한 것 때문에 좀 국민들의 반발이 설득이 좀 부족하고 과정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음 정권한테 네.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그 정부 간에 또 합의를 해놓으면 네. 다음 정권이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 수십 년 정부에서 이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합의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썩 해놨다고 이걸 우리가 다음 정부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전 정부가 해놨으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몰라도 진짜 아마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에 합의한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복잡했습니까? 겪었는데, 네.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시브라운님, 속 터지주, 와플 대학 장학생님, 5년짜리 정부가 토니 스타크 씨님 왜 자꾸 똥을 싸냐고요.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방송 기자였을 때는 절대 읽을 수 없는 댓글인데 유튜브는 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콩코이님, 애초에 합의라는 단어가 화나는데 합의라는 것 때문에 좀 열받는다 이런 의견을 또 쿠마님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 어제 또 오늘 라이브가 잡혀있는데 어제 또 조금 경종을 울리는 일이 또 있었어요. 오영환 의원이 이제 민주당 30대 초선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 뭐 댓글들 보니까 근데 정치가 막장인 게 2030 탓이냐. 왜냐면 오영환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뭐 책임지는 자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뭐 오영환 의원이 책임질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좀 당내에서 분위기는 어떤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영환 의원하고 얘기는 안 해봤는데 네.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초선 의원들, 젊은 의원 중에서 예. 이 정치인, 이 국회의원 정말 괜찮다 싶은 국회의원 중에 진짜 손에 꼽을 만한 국회의원이 오영환 의원이에요. 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국회의원이 두 번, 세 번 하고 정말 우리가 못했던 뭐 우리 네. 이제 386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한다고 했다가 못했던 정치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그 뉴스를 듣고 엄청나게 정말 안 좋았어요. 좀 우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다 이제 오영환 의원 이제 불출마 선언 보고 다 그런 얘기들 해요. 불출마 할 사람은 안 하고 네. 안 할 사람이 했다. 근데 제 마음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전 너무 답답합니다. 이건 답답하고 이제 이유는 이런 거죠. 이 정치가 네. 본인이 계속 이제 견디기에는 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소방관으로 가겠다,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말은 있지만 네. 현장으로 4년 있다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8년 있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4년, 8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가 4년, 8년이 여기에서 이게 에너지를 쏟기에는 네. 또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정치가 돼버렸다는 거. 이게 너무 이제 서글프고. 지금 뭐 오영환 의원님이 그것도 지적했어요. 양극단의 정치인 것도 문제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소방관들 그리고 이런 안전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좀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무력함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말씀도 이제 하셨어요. 이 그 불출마 용퇴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은 한다 말씀하셨는데 용퇴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기준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양극단의 그러니까 지금 정치나. 이 정치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양극화돼 있고 진영 대결, 네. 내로남불.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돼 있어요. 네. 다음 당선이 유일한 목표가 돼요.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어떻게 통합하겠다,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어떤 전략과 비전은 잘 안 보이고 네. 그냥 당선이 목표인 거예요. 옛날에 아이비리그에 네. 이거 약간 이제 시간이 좀 있죠. 예, 예. 이거 한마디만 하고 네네. 갈게요. 아이비리그에 그 입학사정관을 오래 했던 분이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인이죠. 예.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거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뭐 한 지금 한 20년, 15년 정도 전인데 뭐라서요? 아이비리그에 한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학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뭐 인구 대비해서 한국 학생들 입학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학생들이 되게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비리그가 이제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러겠죠? 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아, 안 가보셨구나. 아,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중도 탈락을 많이 해요, 한국 학생. 그렇게 왜 그럴까요? 원래 이제 공부를 많이 시켜요. 네. 리포트도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성적도 있고 해서 이제 졸업 정원제니까 중도에 많이 탈락을 하는데 그게 못 버티면 탈락하는 거예요. 아. 그 이제 이 하드 워킹. 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유독 탈락 비율이 높은 거예요. 왜 그렇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네. 한국 학생이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 탈락이 되면 다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봤대요. 아.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또 탈락하게 되면 왜 탈락하게 됐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몇 년 동안 인터뷰를 해본 결과를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서? 아, 자기가 네. 한국 학생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 한국 학생들은 네. 꿈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게 꿈이에요. 아. 꿈을 이뤘잖아요. 아. 꿈을 이루니까 더 다른 꿈을 향해서 노력할 동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막 일주일에 막 책을 막 두 권씩 읽고 리포트를 막 몇십 페이지 써내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4년 동안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동기부여가 돼 있잖아요. 네. 자기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그냥 좋은 대학만 그러니까 가는 게 꿈인 거죠.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이렇게 그 동기부여할 네. 그런 요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문콜드님이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 너무 잘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이 과연 그럼 좀 제가 보시기에- 그래서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국회 와서 이미 8년째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당선이 우리의 목표였나? 당선이 우리의 비전이었나? 당선 자체,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 권력 잡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었나? 권력을 잡고 당선이 됐으면 사람들의 민생, 네. 생활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살률은 30년 동안 더 높아졌어요. 네. 출생률은 더 떨어졌어요. 예. 임금 격차는 더 떨어졌어요. 옛날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70%, 80%였습니다. 임금이. 네. 지금 30년 지났는데 네. 지금 우리가 민주화됐고 우리 386들이 정치도 하고 맞습니다. 장관도 하고 했는데 예. 그 30년 동안 독재 정권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민주정부도 15년을 잡았어요. 네. 권력을. 근데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요. 지금 48%입니다. 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기업이 전 한 세계에서- 2배를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예.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렇게 임금 격차가 더 악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은 이건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건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정치는 당선되고 권력 잡는 게 목표였냐? 그거 말고는 우리 목표는 뭐냐? 네. 그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들어갔던 우리 학생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다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 학생들하고 권력 잡고 우리가 집권하고 또는 당선되고 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는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도 별로 감각이 없는 우리 정치하고 그건 여든 야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잡았을 때도 뭐 180석 잡았는데 뭐 하냐 이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그러면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야당과 여당과 협력하고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서로 정쟁만 한다. 예. 정쟁에서 인기는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영환 의원만이 아니에요. 정말 불출마한 우리 20대 때도 네, 우리 네. 표창원 의원이나 그렇죠. 이천희 의원이죠. 네, 네. 이천희 의원도 불출마를 했어요. 제가 야 우리가 정말 정치하면서 답답하고 한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남아서 네.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 못했으니까 남아서 예. 한번 아득바득 악착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붙잡았어요. 근데 아마 안 될 거다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 저도 이제 또 한번 재선을 해봐서 이제 해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또 했는데 지금 4년 지나 보니까 또 정말 마음이 약간 공허해요. 네. 여기에 오영환 의원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만두더라도 오영환 의원 같은 사람이 이어달리기를 해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이어달리기를 좀 완성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오영환 의원이. 근데 덜컹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너무 그 사실 밤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자는데. 근데 이번 불출마 선언 이후로 그럼 네. 민주당에서 좀 인적 혁신이나 쇄신이 좀 연달아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그 쇄신의 기치를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이 조금 먼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네. 그만두는 게 쇄신이면 벌써 그만뒀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말씀이네요.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렇죠. 대통령이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8번을 바뀌어요. 전 세계에서 다 그만뒀네. 최고 행정수반이 예. 8번을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50%가 불가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네. 좋아지고 정치가 나아졌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 벌써 1등 했을 거야 아마. 예, 지금 잔느해용님이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김종국 의원님 말씀에 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회의원이 돼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데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종민 의원님이랑 뭐 이탄희 의원님이랑 다 유명한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정치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 개혁의 이제 핵심 화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제 개혁인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방금 오셨어요. 그 김종민 의원님이.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하고 오셨는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현재 국회의원 그러면 어떻게 뽑길래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면요. 지역구 전국을 253개로 나눠서 각각 한 명씩 소선거구제로 배출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47석이죠. 정당 득표율대로 17석을 준 다음에 득표 대비 지역구 의석이 적은 당에 30석을 나눠주는 약간 복잡한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제 30석 나눠주는 거를 갖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선거제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하이하오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까? 그렇죠. 따끈따끈하죠. 왜냐면 오늘 바로 발언을 하고 오셔서 일단 국회 전원위원회에선 3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하고 오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네. 선거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도 드렸는데 예. 그 전에 우리가 선거 제도를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네. 길게 투자를 했어요.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바꿔야 돼요? 혹시 우리 PPT 지금 혹시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자료 여기 있어서요.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PPT가 보면 네. 이게 제가 이제 아까 발표했던 그 자료입니까? 원고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원고 내용은 뭐 보시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그 PPT 그림만 좀 보시면 네. 그 일단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 성적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성적표. 예. 한국 정치 성적표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성적표가 있어야죠. 개인 의원들은 선거에서 이 득표율이 성적표인데 네. 한국 정치의 성적표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성적표를 만들어봤어요. 알려주시죠. 몇 네. 점입니까? 그 낙제예요, 낙제. 낙제. 낙제인데 예. 잠깐 이제 과목별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세계 경제 규모를 30년 동안 봤더니 예. 87년에 경제 18위였는데 지금 오. 10위가 됐어요. 네. 30년 만에 예. 엄청 올라갔죠. 기업가들은 잘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그 밑에 보세요. 1인당 네. 국민 총소득. 예. 1인당 국민 소득이 네. 87년에 3,500달러였어요.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35,000달러. 우와. 10배. 오. 10배가 뛰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뛴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선진국이에요. 국민들 열심히 살았네요. 자, 그런데 예. 자,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네. 국민 소득이 늘어난 거는 사실은 정치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 기업이 열심히 하고 예. 또 기업의 그 주축인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기술 혁신 열심히 하고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영업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시장과 시민의 역량 그 성적표라고 봐야 돼요. 네. 물론 여기에도 정치도 들어가 있죠. 좀 들어가는 있겠지만 예, 예. 정치의 주로 전공 과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정치는 뭐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네. 경제가 발전하면 그 성과를 가지고 이걸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서 민생이 나아지게 만드는 거.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교과서 보면 정치는 자원의 배분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성과가 나오면 이걸 예.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서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게 정치예요. 이게 근데 민생이죠. 안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자고 한번. 네. 그래서 이 민생 성적표를 한번 보자. 이 벌써부터. 자, 99년도에 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요 71.7% 70%였습니다. 되게 괜찮은데요. 21년 네. 이 20년이 지나니까 예. 47.2%예요. 그만큼 분배가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고 예전에는 저희 옛날에 학교 네. 다닐 때는 중소기업 들어가도 네. 중소기업 가서 장가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뭐 장가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이거는 선진국 무슨 문턱에 있다? 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의 민생은 완전히 엉망인 거죠. 어떻게 중소기업 들어가는데 대기업보다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됩니까? 요새는 대기업 가도 장가 못 가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 큰일 났네. 제가 대기업 출신입니다. 박사고 나왔지만. 그래서 하여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네. 소득이 하위에 20%, 한국 상위 20%의 격차가 네. 90년에는 3.7배였습니다. 예. 2021년에는 6배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요. 소득이네요. 이게 네. 자산이 아니라. 소득. 부동산, 주식 다 그거 빼고 다 그냥 버는 돈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건 또 와. 완전히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네.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양극화가 된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야, 이거 소득 진짜- 대비 주택 가격. 이거는 예. 내가 1년에 돈을 뭐 네. 1억을 벌어요. 예. 그럼 주택 가격이 얼마냐? 네. 4억 이게 2003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7억. 그러면 그러면- 살 수 없어. 그러면 집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 2배, 3배 가까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민주당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무슨 당을 떠나서 네. 이 20년, 30년 동안의 모든 정치가 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이하이하우님이 대기업 안 가면 안 되는 나라가 됐다. 눈누나나니 낙제라니 크크크 이렇게 사람들이 좀 씁쓸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인구 비중이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의 몇 %인지 아세요? 수도권 서울이랑 경기 인천 네. 말하는 거죠. 한 30%? 안 돼요? 11%. 11%요?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좋구나. 10% 그러니까 나머지가 90%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국토의 90%에 사는 사람들이 네. 85년도에는 60%였어요. 네. 근데 2021년에 49%, 50%가 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이 말은 뭐냐면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국토의 90%가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땅이 있다는 됐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예. 삶의 질, 민생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발전과는 다르게 삶의 발전은 거꾸로 경제는 가고. 발전했는데 민생은 후퇴하고 있는 거죠. 민생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죽는 사람이 생겨요. 이거 자살률. 너무 슬프다. 87년에 인구 네네. 10만 명당인가요, 저게? 인구 네네. 10,000명당인가?
10만 명당입니다. 10만 명당 8.2명이었어요. 네, 네. 근데 2021년에 26명. 마리아킴님 자살률 점점점.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네.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늘어났는데. 자,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G7 네. 뭐 3만 5천 불 국민소득 안 이거는 좋아서.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럼 살아야 최종적인 되는데. 마지막 종합 성적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출생률이에요. 아, 우리가 보통 출생률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가 살기가 좋으면 애를 낳습니다. 네. 지금 살기가 어려우면 애 안 낳아요. 그래서 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얘기해주는 종합적인 성적표인데 네. 87년에 1.53명 났어요. 22년에 0.78명. 그렇죠. 단투박이 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보니까 0.5명대더라고요. 그래요. 네 명이 그러니까 한 명 낳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민생 성적표를 보니까 아, 이 민생 성적표로는 이 민생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의원님 직장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낙제점인 거예요. 아, 이 진짜. 그래서 예. 정치가 이거 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런 어떤 전류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원들한테 우리가 예. 사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눈으로 일깨워주고. 보자 네. 하고 확인을 한 거고. 네. 자 그러면 정치도 나름대로 노력할 거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정당들이나 정치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지금 그냥 뭐 경제 성장률이 정체돼서 그런 거다. 뭐 아니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성장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소득이 10배가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왜? 30년 동안.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네. 사실 그 조상님들의 꿈이 이 밥에 고깃국인데 그걸 그런데. 달성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밥에 고깃국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불안해지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오늘이 불안하지 않은 네. 그다음에 불평등하지 않은 네. 불공정하지 않은 이 3부를 없애야 하는 게 민생의 핵심입니다. 불안, 불평등, 불평등, 불공정 불공정. 아, 이 지금 세 여기- 가지. 아,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게 민생의 핵심이고 네. 이게 바로 정치의 본질이에요. 음. 불안하지 않 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네. 또 국민들이 서로 불평등하지 않게 네. 또 어떤 절차나 결정이 불공정하지 않게 음. 이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마리아키님이 20년 뒤 먹을 고깃국을 꿔먹고 있는 기분이다. 또 격차만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지난 정부 탓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네. 아니 어느 정부 탓이 아니고 이 30년 동안 보수 정권도 했어요. 예, 진보 정권도 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 누구나 문제냐? 대통령을 5년마다 갈았는데 그 8명이 다 문제겠습니까? 설마? 대통령이 가장 많이 안 바뀐 나라가 지도자가 제일 많이 안 바뀐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사실 18년 동안 한 명. 독일도 있고요. 네. 북한이죠. 네. 북한. 아 북한. 북한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까. 안 바뀌어도 괜찮게 사는 나라가 있는. 그 차이를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오늘 한 그 거예요. 차이. 그 차이가 뭐냐? 핵심이네요. 예. 그 차이 뭐냐. 그게 핵심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게 네. 보수냐 진보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러면 이런 현실을 뭐라 그러냐? 지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내년 총선 때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네. 총선 승리하면 대한민국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총선 승리.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과반수 여러 번 만들어 그랬어요. 달라.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매번 30년 선거 때마다. 내내 네. 선거 때마다 우리가 집권하면 대한민국 바꾸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렇죠.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과반수 얻으면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민생 예. 살림살이 좋아지게 만들겠다. 근데 선거를 그렇게 했는데도 네.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30년 통계를 자꾸 얘기한 거는 네. 당장 우리가 작은 어떤 변화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뭐 예산을 투입하든지 뭐 재난지원금을 보태서 뭐 사람들 이렇게 소비를 진작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 30년 동안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 이 성적표로는 낙제 아닙니까 지금? 낙제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요. 핵심 키가 그게 첫 번째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 왜? 이게 사람 몇 사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새술, 물갈이. 네. 자, 새술을
다 젊은 피를 수혈. 네. 386 젊은 피 아닙니까? 젊은 피죠. 수혈했잖아요. 네. 왜 안 됩니까? 그러게요. 수혈됐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세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릇이에요, 헝그릇이야. 젊은 피를 아무리 새 피를 젊은 피를 수혈해봐요. 네. 이게 동맥경화 걸려갖고 혈관이 막 동맥경화 걸려 있어서 막 쌓여 있어요. 그렇죠. 막혀 있어요. 그러면 젊은 피 수혈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오영환 의원 같이 30대 의원들이 나가고 이렇게 좀 못 버티고 돌지 나가는 않는- 거예요. 이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이 혈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네. 젊은 피 수혈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혈하는 방법이 뭐가? 이 그릇을 바꾸는 일, 네. 이 혈관을 청소하는 일, 이거 이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건데. 예. 일단은 그 먼저 그 사람들이 잘 모를 테니까 지금 국회 전원위원회라는 데서 정치 개혁의 방안 중에 하나로 선거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선거제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가 현재 올라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도시에서는 3명에서 5명 뽑고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겸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1명을 뽑지만 권역별로는 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고르는 4명에서 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 더하기 비례대표제, 이렇게 세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근데 선거제라고 하는 건요. 네. 되게 복잡한 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복잡하게 고민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미적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할 거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타강사 느낌으로 네, 선거제는 딱 예. 이거 한 가지만 구별하시면 이제 됩니다. 하나만 알면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선거제도는 딱 예,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한 명을 뽑느냐, 여러 명을 뽑느냐. 딱 오.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비례대표 완전 폐지.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네. 제 얘기만 들으세요. 예. 자, 선거제도는 네. 한 명 뽑는 선거제도가 예. 있고 여러 명을 뽑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한 명 뽑는 선거제는 간단하잖아요. 예. 소선거구제. 지금 하고 있는 거. 예, 하나 네. 한 명 뽑는 거예요.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고 뭐 연동형도 있고 병립형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냐, 명 뽑는 다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쉽네요. 다 똑같아요. 여러 명을 뽑는 거는 다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 뽑는 선거제도와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 간에 우리가 어느 걸 택할 거냐 그리고 얼마큼 요거만 믹싱을 할 고민하면 거냐. 됩니다. 근데 두 개다가 괜찮아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이제 혼합. 오. 여러 명도 뽑고 한 명도 뽑고 같이 혼합하자. 이게 독일식입니다. 엄청 말씀을 쉽게 네. 하시네요. 그 짜장면 짬뽕 2개밖에 없어요. 아, 이거는 근데 이거 되게 삼선 와닿는- 짜장, 네. 무슨 뭐 사천 짜장, 네. 뭐 무슨 뭐 해물 짬뽕 이렇게 예. 자꾸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아,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예. 그래서 짜장면은 이런 특징이 있고 짬뽕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2개 다 먹고 싶으면 짬짜면 먹으면 된다. 예. 짬짜면 할 때 짜장면을 몇 프로로 할 거냐, 짬뽕을 몇 프로 할 거냐 이거 결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짬뽕 먹고 싶다, 찰떡 비우다. 일타강사 김종민 의원님 설명 진짜 찰떡입니다. 이거 너무 칭찬이라 이거 약간 내부 관계자가 아닌가 의원실 직원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아니야, 짬짜면 진실의 소리입니다. 진실의 소리. 의원님이 이거는 진짜 쉽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짬짜면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네, 대한 그거 얘기가 가지고 나오는데, 논쟁을 하는 건데 네. 그 전에 네. 한 명 뽑는 거하고 여러 명 뽑는 거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원래는 뭐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었지만 근대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처음 도입된 거는 미국이에요. 의회를 영국은 이제 귀족들이 의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주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만든 건 미국 의회가 처음입니다. 민주공화정으로. 네. 그때 선거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네. 건데 그때 뭐냐? 지금 한 명 뽑는 선거제도. 지금 인- 우리나라 네. 하는 것처럼.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네. 3만 명 중에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컨그레스에 보내자 아. 해서 만든 게 선거제도. 그게 소선거구제도죠. 네. 그걸 한 100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명을 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한 명 뽑으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제일 센 사람. 제일 국내에서 제일 센 사람. 잘난 사람이 뽑혀요. 네. 왜냐하면 3만 명 중에 우리 대표니까 예.
옛날 영국 같으면 귀족들이 뽑히는데 이거는 신분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똑똑한 사람. 논란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이네요. 그건 아닌데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네.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제일 잘난 사람을 뽑아요. 네. 학력도 있고 백인에다가 나이도 좀 들고 네. 그다음에 돈도 좀 벌어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네. 여자 흑인 뭐 젊은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밀겠죠. 소수자들은 네. 잘 안 되는. 학력도 좀 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뽑아 놓으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엘리트 정치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다 비슷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또 동종교배가 돼. 왜? 동네마다 기준이 비슷해요. 예. 한 명을 뽑으면 그냥 학벌 보고 예. 그다음에 경력 보고 나이 보고 얼굴 생긴 거 보고 그다음에 집안 보고 이러는 거예요. 딴 동네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교배가 돼요. 네. 동종교배 엘리트들이 모이는 의회가 되면 네. 일반 평민들이 서민들이 그 의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서민을 대표한다고 의회를 꾸렸는데 서민 그러니까 대표 안 뽑을 하니까. 때는 야, 저 사람이 잘났으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 나를 잘 대변하겠다. 네. 뽑을 때는 그래 잘난 사람 뽑아. 네. 뽑아놓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의회를 보니까 야, 저거 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할까 쟤네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말아먹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뽑을 때는 잘난 사람 엘리트를 뽑고 네. 뽑고 나면 또 엘리트 국회 기득권 국회라고 그래서 또 비판을 해요. 예. 이렇게 정치가 되니까 국민들하고 정치가 괴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아닌가요? 미국이 아니라? 아니 미국 이제 내가 예. 미국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한 100년 된 거예요. 오. 자, 유럽이 네. 유럽은 민주주의를 좀 늦게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이나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왕국이고.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네. 처음 시작한 나라는 다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그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다 소선거구제예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큰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야지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몇십 년 해보니까 다 엘리트들이 다 하고 또 똑같은 사람들이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알 거냐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운동이 벌어집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래서 지금 와프대학 장학생님이 엘리트들이 뭘 알아? 할 수 있어님 처음 보는데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제비 뽑기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옛날 네. 그리스 때도 제비뽑기 한 적이 있어요. 아. 지금 스위스에는 네. 일부 부분적으로 제비뽑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위로 시민을 대의할 수 있게. 근데 오. 이제 제비 뽑을 때 후보자들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야 돼요. 네. 추려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든 괜찮다. 그러면 제비 뽑기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 제비 뽑잖아요. 그러면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으면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거한다고 맨날 싸우니까 엄청 분열을 하잖아요. 맨날 이게 싸워. 엄청나게 갈등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데 자, 자격 있는 사람을 한 10명 뽑아놓고 그중에서 한 5명 정도 제비 뽑아서 국회 보내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 우리가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뽑을 거냐 여러 명을 뽑을 거냐인데 근데 여기서 한 믹싱이 가지 되다 보니 자, 유럽에서 왜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를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니까요. 왜 자, 했나요? 유럽에 이제 적은 나라들이 뭐 벨기에라든가 무슨 뭐 저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네. 한 명 뽑아갖고 엘리트들만 뽑고 잘난 사람만 뽑히니까 이 자꾸 이 국민들하고 정치하고가 서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비례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인구 중에서 만약에 20%면 20%를 노동자 출신을 보내고 네. 기업주가 10%면 10%를 보내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5%다 뭐 5%를 보내고 20, 30대가 30%다. 그럼 30% 보내는 거죠. 40, 50대가 20% 보내는 거. 네.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내야 왜? 국회는 이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모이는 게 아니다. 예. 똑똑한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돼요? 국민을 닮아야 돼요. 국민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대표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국민하고 비슷한 생각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국민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네. 국민을 닮은 사람이 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국민을 비례해서 네.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비례대표제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네. 한 명씩은 뽑아가지고는 예. 맨날 학벌 좋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으면 네.
이 사람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20대도 되고 여성도 되고 흑인도 되고 공부 좀 덜한 사람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근데 그래도 국회의원 당선될 사람은 다 자격은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100년 전에 네.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은 비례대표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하고 정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지금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데는 예. 정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네. 일단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랑 기자 뭐 기자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국회의원 신뢰도, 국회 신뢰도 15%. 15%.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러지 않냐? 뭐 미국도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소선거구제 하는 나라는 그래 다 엘리트들이니까 네. 국민들하고 안 맞아요. 근데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들 특히 스웨덴, 북유럽, 네. 이 스칸디나비아, 이 선진국들 네.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예요? 78%. 78%요? 75%. 국회의원은 그렇게 이래요. 있어요? 대단하다. 엄청나지 않아요? 예. 쭉 정치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겠네요. 그 정치 효능감을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그럼요. 볼 수 있는 신뢰를 하는 신뢰를.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그만둬. 야, 불출마를 많이 해요. 너무 일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서 좀 우리랑은 달라 좀. 너무 일이 고되니까 그만둬요. 근데 하여간 그런 정치를 만들어낸 게 유럽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 제도가 네. 장점이 있는 거죠. 한 명을 뽑는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한 명을 딱 뽑아놓으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기가 쉬워요. 한 놈만 감시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가 좋은 거예요. 소선거구제의 그렇죠. 장점은 책임감이다. 책임성. 이거는 소선거구제 장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대표성. 네. 이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6분의 1이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 그게 아까 얘기한 엘리트 정치, 이 소선거구 정치는 어쩔 수 없는 게 자, 한번 후보자가 나왔어요. 네. 5명이 출마했어요. 딱 봐요. 일단 정당 보겠죠? 네. 그다음에 뭐 정당이 볼 거 없으면 뭘 보겠습니까? 스펙 봐요. 네. 근데 그중에서 사법고시 합격 있으면 일단 모르면 그 사람한테 손이 가죠. 똑똑하겠구나. 네. 뭐, 근데 여기만 논산만 그러면 되는데 네. 저기 서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러면 6분의 1이 들어요. 네. 대한민국 변호사가 6분의 1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국회에 6분의 1이 현실에서는 있어요. 볼 일이 없어요. 법조인을. 그러면 이거는 과잉 대표 되고 그렇죠. 엘리트 국회가 되고 그럼 국민들이 또 그 신뢰를 안 하고 아, 그러면 또 일이 안 되고 네. 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하고 비슷한 구성. 예. 대표적인 게 20, 30대입니다. 20, 30대를 예를 들어보면 네. 2030이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30% 정도 더 넘을 수 35%예요. 예. 우리나라 인구 중에 35%가 20, 30대입니다. 예, 예. 그러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 국민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데가 아니고 예. 국민을 대표하는 데예요. 네. 국민을 닮은 데입니다. 예. 그러면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 중에 35%가 20, 30대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요. 몇 명이에요? 130명. 너무 많죠? 예. 그럼 좀 줄일까요? 예. 한 20%만 할까? 예. 60명. 그것도 60명은 들어가야죠. 그것도 35%인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땐 되게 많은. 그럼 최하 10%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30명은 들어가야죠. 지금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10명 있나? 8명. 8명이요? 근데 한 명이 관두고 안 20대 하겠다고 국회 했구나. 때는 3명. 아, 진짜 너무하다. 자, 우리나라 20, 30대가 인구 중에 35%를 차지하는데 네. 국회의원 중에는 네. 3%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20, 30대가 국회를 자기 국회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정치 아무 관심 없죠. 관심이 없죠. 네. 또는 거기에 기대를 안 하겠죠. 안 하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어떻게 합니까? 헬조선, 예. 국회 이거 국회의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토론할 생각이 안 들겠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야 국회의원이 다 그런 거지 어떻게 20, 30대가 하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들이요. 네. 이게 여러 명 뽑는 나라들 한 선거구 여러 명 뽑는 나라들은 20, 30대가 기본적으로 한 30% 됩니다. 최소한 20% 이상이 돼요. 30% 되면 90명이에요. 90명이 우리나라 국회에 가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 30대 청년 실업 문제, 20, 30대 무슨 젠더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왜 인터넷에서 싸우니까? 국회에서 의정단상에서 상임위에서 논쟁을 해야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의 짱은 나연님은 국회는 국민을 닮아야 된다. 여기 되게 명언이다. 뭐 이렇게 조금 공감을 표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검사가 점령하려나 이렇게 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든 것 때문에 뭐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명 있는 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조금 지금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나 뭐 이렇게 국민을 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뭐 구체적인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사실은 네, 지난 200년 동안의 선거제도 역사를 보면 네, 한 명 뽑는 선거제도하고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 중에 네, 한 명 뽑는 선거제도를 하다가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 명 뽑는 선거제도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미국, 영국, 프랑스. 네. 그러니까 마치 선진국이 그걸 한다고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민주주의를 시작한 그렇지. 이 나라들. 사람들은 200년 전에 이렇게 시작한 거니까 이른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 대신 그 뒤에 따라온 후발 국가들은 다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독일이 약간 후발 주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독일이 특이한 게 한 명 뽑는 거를 절반하고 네. 여러 명 뽑는 걸 절반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 소선거구제 절반, 권역별 비례대 절반. 그래서 이게 짬짜면이라고. 반반씩 하는 거예요. 그게 짬짜면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짬짜면이 독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 국가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라. 예. 그러니까 딱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좀 괜찮겠다. 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거예요. 전략을. 음. 그러니까 소선거제 장점도 그다음에 비례대표 장점도 같이 취하겠다. 그 짬짜면을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 사실상 그래서 사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두 개 다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다 보니 정치 경제가 다 성공한 나라가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명 뽑는 나라가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뒤에 아까 네, 제가 네. 올린 거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짠짠. 거기 보면 예. 지금 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통계가 민주주의 있습니다. 지수 통계가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볼게요. 자, 오, 신기하네요. 세계 주요국 민주주의 지수 한번 보세요. 네, 저기서 파란색이 최신 자료네요. 예. 여러 명 뽑는 나라입니다. 아. 한 선거 여러 명 뽑는 나라. 네. 빨간색은 한 명 뽑는 나라들이에요. 오. 자 보세요. 여러 명 뽑는 나라가 다 민주주의가 네. 자 1등부터 한 8등까지가 다 여러 명 뽑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미국은 다 밑에 있잖아요 지금.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정치와 경제가 요새 사실 많이 기울어서 네. 잘 안 되는 나라로 조금 유명한데 이렇게 있고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말석을 거의 차지하고 있네요. 주요 저기 이제 국회는. 특이한 게 대만하고 호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대만이 왜 들어갔냐? 왜 국회의원 수를 절반 줄여가지고 네. 뭐 그게 상당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그다음 그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예. 갑툭팀이다 저게. 아, 그다음에 갑자기. 호주. 네. 호주는 한 명을 뽑는데 약간 특이하게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한 명을 뽑는데 예를 네. 들어서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김길동 뭐 5명이 출마했잖아요. 네. 그럼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네. 한 명을 뽑는 말에 한 명한테 찍잖아요 우리는. 예. 근데 거기는 이 5명한테 5점, 4점, 3점, 2점, 1점 점수를 매겨요. 아, 자기가 오, 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들 과반수를 얻으면 당선을 시킵니다. 아. 과반수가 안 들면 마지막 꼴등 빼고 그 표를 나머지 다시요? 사람한테 얹어줘요. 그 과반수 넘으면 그 사람 당선. 그러다 보니까 네. 한 명을 뽑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처럼 한 명 뽑는 선거제도 하는 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은 네. 우리가 비록 강대국이지만 예. 사실 이 사람들이 선진국 된 거는 솔직히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때문에 선진국 된 거 아닙니까? 그러네. 여기 중에 식민지 없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러네. 나라를 잘 운영해서 선진국 된 나라가 저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러네요. 저런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 오. 핀란드는 2차 대전 전까지 식민지로 그냥 그 예. 몇십 년, 몇백 년 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질문 하나가 왔는데요. 네. 소마님이 이거 물어봤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여러 명일 때 의원들이 안건이나 프로젝트 할 때 지역구 의원이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의견을 내나요? 이렇게 지금 따로 의견 내죠. 아. 왜냐하면 예. 뽑을 때는 네. 한 선거구에서 뽑히더라도 네. 나중에 내가 10만 명을
유권자들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만 명의 얘기만 듣나요? 아니죠. 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가 나라국. 원래 무슨 말이냐면 나라국이 아니고 국민국제예요. 국민국자. 국민의회. 아. 국민들이 회의하는 모임. 이게 국회입니다. 오. 국민의회의 준말이 국회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지 우리 지역구, 논산 사람, 네. 계룡 사람, 뭐 송파구, 네. 송파병 주민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 주민들도 몰라요. 내가 송파병인지 갑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 뽑은 투표한 사람을 대표한 게 아니라 투표는 우리가 나눠서 하더라도 네. 대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뽑았든지 간에 나는 국민 전체한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전체의 이익, 네. 우리 동네 사람의 이익, 예. 나를 찍어준 사람의 이익,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요. 네. 그럼 비례대표를 확대하라는 안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례대표는 근데 주로 정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좋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당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의 비극이에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네. 사실상 유럽처럼 이런 정통파 비례대표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통 짬뽕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그럼? 이 짬뽕이 아니고 예. 무슨 약간 사짜 짬뽕이에요. 아, 이 이거 비례대표 진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떻게 생겼나요? 박정희 정권 때 아, 오. 대통령이 네. 자기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임명하려고 만든 거예요. 유신정우회, 유정회. 예. 그러니까 이런 비례대표니까 국민들 비례대표를 안 믿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온 질문이 네. 그러면 개딸 혹은 태극기 등 좀 팬덤에 기대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네. 정당이 막 비례대표 공천해가지고 정치가 더 극단화되는 거 아니냐, 정당 너희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공천하겠냐라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건 안 되죠. 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두 가지죠. 하나 비례대표제가 이제 네. 비례대표제를 정당이 공천하는 건 괜찮아요. 네. 원래 공천은 정당이 하는 당연히 거예요. 하는 거죠. 이건. 정당이 공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예. 정책을 추천하고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당이에요. 그렇죠. 후보를 추천하고 정책을 추천하고. 그래서 정당의 임무인데 네. 그럼 이걸 민주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예. 옛날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막 찍어가지고 네. 유신정우회 이렇게 비례대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국구, 네. 돈국구라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낸 사람한테 비례대표 준다든가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대표 말 잘 듣는 사람 또 홍위병, 네. 뭐 전위병, 뭐 전투병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을 당 지도부가 맘대로 짬짬이 하는 거. 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렇죠. 원래 이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례대표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는 거?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2번, 3번에서 딱 발표할 때 순번을 정해서 발표하잖아요. 예, 저 우리나라. 이거를 이제 이른바 폐쇄형이라고 그래요. 네. 딱 문을 닫아놔요. 순번을 정해서 딱 이대로 갑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당선될지 정당이 정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당이 순번을 정하는 방식이 있고,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지금 유럽, 독일 모든 독일은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순번을 정할 때 이거를 무조건 당원이나 선거인이 직접 비밀 투표로 결정해라.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 될 사람들의 순서니까 그렇죠. 이것도 투표네요. 그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그게 효력이 있는 맞는데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안 하잖아요. 네. 이 동영상을 제출해야 돼요. 예. 이 투표한 거를 네. 이걸 제출 안 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안 받습니다. 독일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정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당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당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이러면 안 되지. 위원회 만들어서 뭐 네. 중앙위원회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네. 뭐 선거인단 당원들이 투표하고 이러는 건데 당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막 누구 찍자고 막 문자 돌리면 누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비례대표가 되고 그렇죠.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그런 거죠. 비례대표제 공천을 네. 아예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의 오픈 프라이머리 수준의 예. 그런 직접 비밀 투표에서 공천하는 방식 이게 하나가 오, 있고요. 예. 만약에 공천하기가 복잡하다. 복잡하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유럽이 나라들이 대부분이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공천을 하는데 네. 순번을 안 정해요. 순번은 그러면 그냥 5명을 공천해요. 그냥 5명 중에 국민들이
찍어요. 그래서 많이 받는 네. 사람대로 되는. 그다음에 목가인을 찍느냐, 네. 김종민을 찍냐, 그렇죠. 아니면 최종민을 찍냐,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자를 공천할 권한은 정당에게 있지만 당선시킬 권한은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개방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예. 이 개방형으로 가서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자.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대표를 결정할 권한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면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네. 근데 이게 소선거구제보다 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 내가 누구를 네. 찍잖아요. 예.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겠죠? 제가 찍었으니까. 네. 네. 근데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는 사실 절반이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면 30% 받은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네.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돼요. 유권자 50% 이상이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애정이 별로 없겠죠. 예. 신뢰도 별로 없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뽑히게 되면 찍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투표자, 유권자의 80%가 그 찍은 사람이 국회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국회에 대해 내가 찍은 사람이 김종민, 내가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어. 애정이 좀 있겠네. 80%가 유권자의 80%가 국회에 자기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문제점이 뭡니까? 한 명 뽑을 때 차악 선거라고 그래요. 차선 선거도 아니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새로운 말이 나왔어. 최악이 아닌 게 누구냐? 이건 최악이야. 비호감이 양쪽 다 비호감인데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거 빼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야. 이거 이 선택하는 사람 얼마나 고집입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동네에 짜장면집, 짬뽕집 2개밖에 없는 거야. 뭐 칼국수집도 없고 된장찌개집도 없는 거예요. 힘들어. 나는 다른 음식 먹고 싶은데 파는 데가 그거밖에 없어. 맨날 짜장면, 짬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짜장면, 짬뽕, 김치찌개, 설렁탕, 갈비탕 다 놓고 선택권을 줘요. 그 나는 이번에는 갈비탕, 이번에는 짜장면, 이번에는 짬뽕.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는 민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적이죠. 이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네.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 선거하게 네. 되면 국민들이 그 만족도 높은 국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로 의존성이는 습관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맨날 짜장면 짬뽕 먹다가 갑자기 갈비탕 먹으라 갑자기 냉면 먹어라 그게 강제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명 뽑는 선거제도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한 명 뽑는 거 90% 하고 뭐 80% 하고 여러 명 뽑는 거 20%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적절하게 좀 반반씩 하자. 이게 제가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지금 말씀 쭉 해주시고 있는데 문코이드님은 비례 후보를 당이 어떻게 공천하는지 투명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의원님 말씀하신 딱 그 얘기하고 있고 계속 이제 먹는 비유를 해주시니까 해시브라운님이 비유가 왠지 먹장이실 듯 나중에 한번 먹는 방송을 안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이랑 먹는 인터뷰를 찍었는데 아직 릴리즈가 안 되거든요. 먹방 한번. 잡수시는 거 실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 비유를 잘하시네요. 김종민 의원님은 의원님의 장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잘한다. 정치를 신기한 이런 김 의원님 덕에 오늘 야식해야겠어요. 지금 이 경제를 또 살리는 이런 먹거리 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야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보고 갈 영상 있죠. 저희 잠깐 이제 물 먹고 잠깐만 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의원님한테 직접 저희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1분 정도 물 먹고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토대로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분 딱. 물 드시면 됩니다. 그 국회에는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네. 다양성의 관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저는 목표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처럼
뭐 소불고기도 있고 뭐 함바거도 있고 뭐 감자튀김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이 차려져야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다 다를 수 없거든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그 국회에는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다양성의 관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저는 목표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뷔페처럼 뭐 소불고기도 있고 뭐 함바거도 있고 뭐 감자튀김도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이 차려져야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도 만족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다 다를 수 없거든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일 이번에 정상회담 한 거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자는 건 동의는 하나 너무 일본과의 관계에만 집착했다. 균형을 잃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도 실패했지. 외교도 다 퍼줬지. 일본은 또 들이대지. 저는 한미일 삼각공조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한미일 삼각공조가 우리만 좋습니까?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몰빵을 한 거예요. 보수 정당이 있지만 전 남북 대화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앞으로 이 외교의 험난함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전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마디. 근데 지금 정부는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오히려 일을 안 해도 안 불편해. 월급만 나오고 더 이득이야. 개이득.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터뷰 영상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현역 의원님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위주로 나갈 텐데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종민 의원님도 미리 찍으셨어요. 릴리즈는 안 됐지만 금방 나갈 겁니다.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코이드님이 준비 안 된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더 문제가 많을 거다. 다당제를 한 탓에 국민들이 정말 국회를 싸움만 하는 뭐 자리로 여겨지면 뭐 안 된다. 그래서 뭐 내각제를 국회의원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의견도 또 주셨어요. 내각제 관련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뭐 내각제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헌법학자도 있고 안 된다고 내각제 문제는 이제 있더라고요. 개헌 문제예요. 네. 이제 내각제라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된 용어고 저는 그 내각제라는 용어를 조금 동의를 안 하는 편이고요.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회제입니다.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 중심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 구성의 어떤 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의회제, 네. 대통령제고 어떤 그 정부 행정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네. 주체를 놓고 보면 대통령제, 내각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행정권의 주체가 내각이냐 대통령이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부 구성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네. 더 본질적이라고 봐서 저는 이제 의회제라는 말이 조금 더 본질적이라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좀 보면 어떻게 보세요? 현재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뭐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제가 이게 민주적인 제도라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 저 정치학적으로 보면 루소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네. 루소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의회제나 대통령제가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의회제를 하던 대통령제를 하던 대통령과 같은 행정수반이 있어야 돼요. 예. 행정부를 끌고 나가는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총리라고 하던 뭐 대통령을 하던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제를 마치 착각을 해서 대통령 맘대로 하는 거. 의회하고는 뭐 관계없이 하는 거.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원래 만든 나라 아니에요? 네네. 미국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거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관, 차관, 외국 대사까지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어요. 예. 우리처럼 그냥 임명하면 대통령이 자기 친하다고 누구 임명한다? 예.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게 대통령제예요, 원래.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제냐, 의회제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니까 네. 헌법이라는 건 국민들이 하자는 거에 합의 사항이니까 그렇죠. 무슨 뭐 원화가 진리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하면 대통령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별로 다툴 일은 아니고 지금- 단지 네. 대통령제를 민주적인 대통령제를 해야지 그냥 대통령 말만 마음대로. 대통령이고 국민이 왕을 선출하는 제도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했는데 하는 거는 왕이에요. 네.
그럼 뭐하러 민주공화국을 왜 합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선출한 이후에도 민주적으로 하라고. 민주적인 건 뭐예요?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견제받아가면서 상의해가면서 해라. 그걸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합니까? 그 세종대왕이면 좋은데 맨날 세종대왕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도로 그런 견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헌법 개정 상황에서 대통령제로 가던 의회제로 가던 권력을 견제하고 분권하는 네. 이런 구조를 만들자. 이게 이제 하나의 헌법 개정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별개로 가는 거고 네. 아까 이제 다당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당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당제가 국민 싸움 야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방금 이제 질문으로 나와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국민들의 의견이 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겠죠. 두 개는 아닐 것 같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네. 사실 5천만 개예요. 그렇죠. 네. 그 5천만 개를 네. 두 개로 압축을 하려면 네. 2,500만 개씩 나눠야 되잖아요. 사실 제 의견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국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있습니다. 저요. 그렇죠. 그렇다고 5천만 개를 또 당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 그러면 되죠. 예. 가능한 한 네.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 당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당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러 당이 저 개인적 아이고 선호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민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게 다양하니까 네. 여러 정당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민심을 대변하면서 경쟁하는 게 국민한테 네. 유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당은 민주주의 아닌 거죠. 네. 일당제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당 양자 독식제, 네. 양당 독식제 이것도 말이 양당제지. 양당제가 예를 들어 민주적인 정당이 양당제를 한다. 그러면 네. 다양한 사람 의견도 얘기하고 수렴하고 그냥 괜찮은데 네. 당 대표가 그냥 제왕적이에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딱 오다 때리면 맘대로 딱 정리가 되는 당이에요. 네. 그러면 당 대표하고 대통령 둘이 하면 되지 뭘 300명 국회의원 뭐하러 둡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당제가 네. 민주적인 양당제,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양당제도 네. 괜찮은데 네. 정당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양당제다? 이거는 거의 양당 독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정치가 이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와플대학 장학생이 왕정이 되면 안 되죠. 마리아킴님 저도 다당제에 껴달라. 그리고 쿠마님이 진짜 당 두 개는 선택지가 너무 적어요. 근데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제 투표 경험을 반추해 보니까 저는 제가 찍은 후보가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구나. 우리가 선진 정치사를 보면 네. 일반적으로 온건 다당제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댓글 달으신 분이 네. 걱정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다당제 하면 혼란되고 계속 싸움하고 쉽게 얘기하면 배가 산으로 갈까 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것 네. 때문에 이제 다당제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때도 있습니다. 네. 남미 같은데 뭐 당이 막 50개가 나와요. 네. 이러면은 진짜 배가 산으로 가겠죠. 안 되겠네. 그래서 네. 이제 유럽에서 네. 독일이라든가 뭐 덴마크 이런 선진 정치국들은 다당제를 하지만 다 네. 온건 다당제라는 말이 나와요. 예. 온건 다당제. 즉 극단적인 다당제가 아니고 막 수십 개 있는 다당제가 아니라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네.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걸 온건 다당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선거 제도를 예. 권역별 비례대표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 됩니다. 네. 이런 온건 다당제는 아주 민주적인 정당 구조가 돼요. 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과반수를 만들잖아요. 연합 과반수. 네. 연합 과반수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단독 과반수를 보세요. 네. 양당 한쪽이 과반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과반수를 하는 경우. 이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은 50%가 안 되는데 과반수를 얻어요. 보통 양당제가 그렇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율 40%인데 네. 의석수는 60% 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의석 60%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국민들이 금방 또 국민들한테 얻어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 야당은 어떠냐? 아니, 퍼센트는 한 3%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렇죠. 의석수는 막
20, 30도 차이가 났어. 네. 승복을 안 해요. 네. 발목 잡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일당은 자기가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의석을 얻으니까 막 독주를 해, 오만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야당은 지지율에 비해서 적은 걸 얻으니까 억울해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네. 그래서 독주와 발목 잡기, 이 정쟁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한국 정치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아무튼 바꾸자고 해야 선거제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49% 얻었는데 의석수 180석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당이죠. 그렇죠. 양당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비례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법을 바꾼 것도 민주당이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바꾸자고 한데 실제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하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제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는 선거제 바꾼 거 뭐 지금 회의하겠지만 안 될 거야 100%. 이런 얘기예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법 개정할 때 네. 제가 우리 정계특위 민주당 대표를 맡았어요. 오. 협상 대표를. 네. 그래서 제가 협상할 때 결정한 선거제안은 이건 아니에요. 네. 그때는 225대 75석에서 비례대표 75명 늘리는 건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후퇴해가지고 47석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네. 그럼 위성정당도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반대가 있었지만 또 이게 총선 네, 승리를 당시는-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만든 그 협상한 선거법은 아니지만 네. 이 괴물 선거법이 나오게 된 거에서 민주당의 의원이었으니까 네. 저도 정말 책임을 통보하고 여러 번 저도 네. 사과를 했어요. 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야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제가 다른 여러 얘기는 네. 뭐 했지만 정말 간곡하게 네.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왜? 우리 민주당이 네. 노무현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이 평생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내가 권력을 내주더라도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말로 정책 경쟁하는 네. 이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하는 그런 다당제 정치를 보고 싶다. 네. 이게 노무현의 정말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지금 하늘나라 가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번에 되나 안 되나.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시도하셨지만 또 못했죠. 실패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무현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할 때마다 나 노무현 대통령에 내가 대변인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내가 좋아한다. 네. 그리고 표도 당선이 얻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은 이 릴레이 이어달리기 해야죠.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지 말아야 돼요. 그걸 걸 자격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민주당 회의실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빵끝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되고 민주당의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를 볼 때도 네. 민주당은 늘 노무현 대통령만이 아니고 네. 선거 때마다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권역별 비례제표 하겠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후보 나왔을 때 예. 그때도 정치 교체하겠다. 했죠. 다당제 선거 개혁하겠다. 네. 여러 번 얘기하고 의원총회에서 밤 8시에 모여갖고 의결까지 했어요. 네. 전당대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사실 민주당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안 믿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프대학 장학생님이 이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당위 말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당위는 국민들은 다 동감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이제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비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난번하고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뭔가요? 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고 네. 그때도 비관적이었고 예.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조금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게 다수다. 지난 의회랑 다른 점은. 민주당에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 많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가 다른 건가요? 너무 어려운데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첫 번째. 전원위원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이 다 모여서 얘기를 네. 한다. 이 전원위원회를 이거 누가 제안한지 아십니까?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가 제안한 거예요. 오호, 아 이렇게 제가- 또 저희가 우리 이제 의원들한테 제안했다가 의원들은 네. 뭐 전원위원회 될까 그랬는데 제가 김진표 의장님한테 이거를 제안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김진표 의장님이 합시다. 그 다음 날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어요. 오. 추진하겠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추진력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김진표 네. 의장님한테 진짜 예. 공덕비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야, 국회에다가. 문코이드님, 김종민 의원님 각오와 기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이하이하오님 짝짝짝. 이거는 약간 큰 일을 하셨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원위원회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 뭐 국회의원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뭐 자리에 뭐 이석하는 사람이 많고 빵꾸가 많이 났다. 이건 그다음 문제고요. 네. 본질적으로 국회의원 100명이 선거제도에 가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흘 동안.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선거법 개혁 협상을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막 좌우되잖아요. 좌우되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네. 자,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싫어할 텐데 도장을 못 찍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개특위를 하면서 예. 국회의원들이 토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부가 그냥 이런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선거법 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음. 도장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거의 개혁을 안 하는 찔끔 개혁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네. 국회의원들이 말을 해야 돼요. 네. 그게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네. 다수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50명이라도 다 말할 수 있게. 50명이라도 얘기를 해서 야 50명 정도가 원하는 거면 네. 한번 해보자. 지도부가 이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협상 대표가 협상장 가가지고 야 이거 한 100명이 네. 하자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예. 또는 100명 중에 50명이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해보자. 예. 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별로 의견이 없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또 얘기 안 한 사람들은 뭐 큰 별 이견이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말을 한 사람 얘기를 존중해서 결정을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00명이나 얘기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50명 이상이 어떤 방향으로 네. 얘기했다.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전원위원회가 만들었다는 거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협상이 벌어질 때 네. 이 전원위원회의 발언들이 저는 자료로. 근거가 된다.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이게 레일이 된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전에 있었던 선거법 협상과 다른 협상이 될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와플대가 장학생님 공덕비 크크크 했는데 만약에 선거제가 실제로 바뀌어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닮게 되면 의원님 한번 그때 나오시면 그때 공덕비 모자라도 한번 씌워드리도록 하고 그럼, 유튜브 예, 공덕비. 유튜브로 공덕비 배지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 마지막으로 그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박근혜 정부 때에도 비례대표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안 됐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뭐 많은 학자들 그리고 진보부터 보수 단체까지 다 모인 시민단체에서도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완전 폐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국회의원 30명 축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뭐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뭐 틀린 거야라기보다는 이분들도 나름 논리 구조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간단해요. 네. 선거법은요. 전 세계 선거법이 다 다릅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백가쟁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단지 아까 한 명 뽑는 선거제도가 있고 네. 여러 명 뽑는 게 있고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짬뽕이 맛있습니까? 각자 맛이 다르니까. 다르죠. 근데 네. 짜장면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짬뽕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린 짬뽕 같이 좀 매운맛이 필요해. 짜장면 같이 좀 약간 뭐 짜고 지금 달콤한 매운맛이 맛이 필요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매운맛이 필요하면 여러 명 네. 뽑는 걸로 가야 됩니다. 왜? 지금 너무 엘리트화돼 있어. 지금 너무 네. 너무 동종교배가 돼 있어.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조금 고춧가루 좀 뿌려야 될 것 네. 같아. 약간. 그러면은 여러 명 뽑는 거를 좀 보완하자.
그거예요. 근데 네. 이제 여러 명 뽑는 게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있어요. 네. 저는 어느 쪽이나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개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국민들이 직접 선발하는 비례대표제면 이거는 중대선거구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는 이거 싸울 거 없이 예. 여러 명 뽑는 제도. 네. 그거는 어느 것도 상관이 없는데 자 비례대표제를 자꾸 이제 공격하는 분들 계신데 많죠. 그 비례대표제를 공격하는 거에 초점은 이겁니다. 그 쓸데없다. 일리가 있는 게 네. 자 비례대표제를 밀실에서 누군가 짬짬이 해가지고 만든다. 네.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늘립니까? 네. 지금 있는 것도 그러면 없애야죠. 예. 아예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늘리게 된다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비례대표제로 간다. 그러니까 정당만 비례적으로 어떤 비율을 정하는 거지 예. 사람은 후보자는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괜찮아. 국민들이 그럼 반대 안 합니다. 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70% 찬성해 국민들이. 그렇죠. 비례대표제 반대하는 건 국민들이 70%인데 예. 이렇게 해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걸로 간다. 정당만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예. 의석만 그러면 70% 찬성해요. 음. 자, 그래서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 정수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당을 해요. 예. 종업원이 100명입니다. 3원 가드니까 100명 되나? 그럼 되죠. 예. 짜장면 가게가 잘 네. 돼갖고 100명을 이제 예. 종업원을 둬였어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네. 손님이 많이 오는데 예. 종업원이 일손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예. 그러면 종업원을 늘려야 돼 말아야 돼요. 늘려야죠. 늘려야죠. 네. 근데 너 왜 이 자식아 일을 안 하고 늘려달라 그래? 그 주인이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못 보이죠. 못 벌어요. 네. 그땐 종업원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종업원이에요. 예. 아니 매출이 올라가고 자꾸 물건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짜장면을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하는데 사람 부족한데 늘려달라는데 국민들 늘리지 마라 그러면 그 돈 벌기 싫은 주인이죠. 그렇죠. 근데 100명이 종업원이 일을 잘 안 해. 예. 일을 안 하는데 그나마 일도 안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놀고 뭐 핸드폰 하고 또 어디 가서 뭐 또 친구 만나다가 커피 마시고 네. 그리고 100명이 일을 하는데도 뭐 한 50명이 일하는 것보다 일이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노느라고 시간들은 없잖아요 다. 그렇죠. 또 딴 일 하느라고 놀지는 않아. 뭐 딴 일 하느라고 뭐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시간 보내면서 늘려달라. 손이 모자라다고 늘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럼 주인이 늘려줍니까? 안 늘려주죠.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면 국민들이 현명해요. 음. 500명도 늘려주죠. 그렇죠. 야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늘려주면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네. 종업원이 늘어나갖고 물건 많이 팔면 주인이 좋죠. 네. 근데 일이 안 되고 맨날 쌈박질하느라고 일을 안 하는데 네. 늘려달라고? 안 하죠. 복장이 터지는 거지. 지금 해시브라운님이 기계를 놓아야 요새 로봇이 서빙 잘하던데 이렇게 지금 챗GPT 시대가 나와서 이제 그래서 챗GPT, AI, AI 국회의원. 아니 제가 네. 이대로 가면 네. 전 몇 년 안에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또 농담이 아니에요. 오. 제가 저기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시키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국회의원 잘못하면 뭐 사무실 앞에 가서 없어요. 시위하기? 없어. 문자폭탄 보내도 뭐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없어요. 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별게 국민도 없다고 만드는-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국회에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있어요? AI 국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는 네. 탄핵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예.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으면 각성을 할 거예요. 반성을 할 거예요. 음. 개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탄핵이 없으니까 우리가 멍들어가고 골마가고 있는데 암덩이가 자라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이제 꼴까닥 하는 거죠. 그게 나는 이 국회는 네. 저는 이제 마감될 날이 올 수도 있다. 예.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음. 실제로 판결문 있잖아요. 네. 변호사하고 판결문은 거의 90% 이상 가까이 지금 쓸 수 AI가 있는, 대체한다는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
입법이요. 입법을 자 AI가 해요. 의견들을 모읍니다. 100만 명 의견들을 모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의견 결과가 엉뚱해요. 구글 거가 긁어 모아갖고 엉뚱하게 사실도 아닌 걸 네.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최종 점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야 이거는 이거 구글에 좀 뭐 정보가 잘못됐네. 입력이 좀 잘못됐네. 그러면 이거는 파토. 다시 하면 돼요. AI가 훨씬 일을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이런 있지. 날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국회가 네. 개혁을 못 한다? 저는 저라도 그거 만들고 싶어요, 사실. 일단 그러면 오늘 의원님 통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은 여기까지 좀 잘 봤는데 마지막으로 데이터랑 댓글 보고 의원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일단 저희 그 옥스폴리틱스에서 조사를 한번 300명, 366명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대도시 중대선거구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람들이 사실 그 의원이나 선거제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복잡하고 그렇죠. 보진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도 갖게 됐는데 일단 뭐 물어봤을 때는 51% 절반이 중대선거구제를 약간 반대하는 이런 의견을 보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영남 호남 싸움이니까 뭐 양당이 뭐 이상한 짓 해도 총선이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짓 해도 떨어지지 않고 양당에 속해 있으면 다 당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보면 권역별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도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실 일반 국민들이 한 번에 딱 이해하기 쉬운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47% 그러니까 반대가 반이 넘는 건 아니에요. 모른다. 이거 뭐야?가 또 27%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좀 많이 필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요거는 좀 찬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후보 순위 정하지 말아라에 관한 니즈는 확실히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제도 중에 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내가 당선되는 사람 정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39%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외로 이제 많이 안 나오네. 다른 네. 여론조사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의외로 이게 그 이슈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보시면 28% 그러니까 보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는 아직 선거 제도가 찬반의 영역에 있다기보다는 너무 어렵다. 좀 설명을 좀 더 근데 들어야 하는 그거는 영역이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자책할 네. 필요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선거 제도는 예. 수학자들이 협상하는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선거 제도가 워낙 여러 가지 왜냐하면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주권을 네. 잘 표현할까 하니까 정교한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가장 잘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를 동원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수학자까지 동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거 제도는 어느 나라나 되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문제는 이거는 뭐 국민들이 이걸 다 공부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토론해 갖고 국민들이 투표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뭔지 네.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계가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자기랑 관련된 문제는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선거법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밖에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배심원처럼 뭔가 그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또는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위원회를 둬서 이걸 결정하자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선거제 개혁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하이하오님이 정답이 없는 문제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론조사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선거 결과가 중요한지 물어보는 건데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튼 총선 1년 남았잖아요. 네. 총선 1년 남아서 이제 어제 이제 각 언론사마다 기사가 나오는데 무당층이 20%에서 30% 사이다. 사람들이 또 제3 정당을 바라고 있다. 이거 매번 총선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양당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 뭐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의원님 말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결국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많이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ARS는 되게 보면 이제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응답하는 거니까 ARS로 보면 40 몇 프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전화 면접 갤럽 같은 조사를 보면 네. 30%대, 네. 30 몇 프로, 28%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희 옥소에서 지난 10월에 조사했을 때는 양당 다 20%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1등이에요 지금. 네. 무당층이. 이건 뭐야? 이 양당 다 경고음. 아, 다 싫다. 예,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일이야 뭐 지금 어떻게 압니까? 내년 1년 안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모군란 다 벌어질 건데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네. 근데 분명한 거는 분명한 거. 현재 있는 양당이 비호감 정당이 돼 있다. 이거를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우리가 한 10% 뒤지다가 지금 이제 비슷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하나 보다 착각하는데 여론조사를 쭉 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 앞섰다가 네. 그냥 10% 떨어진 거예요. 민주당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만하거나 뭐 안이하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이 정치 전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네. 불신당하고 있다. 예. 비토 위기에 있다. 네.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정말로 이번에 선거법 개혁, 음. 정치 개혁 여기에 정말 올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긍정적인 얘기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우리 민주당 국힘보다 이건 낫다.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장점 이거다. 민주당의 장점 하나만. 우리 아까 오영환 의원 같은 분이 있잖아요. 아, 민주당에. 결국은 뭐 당이라는 게 차이는 네.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훌륭한 분이 많아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자기가 소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보다 또 당 지도부 생각, 당 대표 생각, 자기 공천해주는 공천권자 생각, 그다음에 당원들 생각 그거보다 국민들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치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아직 한참 부족한 거죠 지금.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아직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맨날 상대방 나쁜 점 지적하는 정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국민의힘은 상대지만 이건 괜찮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죠. 국민의힘은 괜찮은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좋은 정당이에요. 뭐 나쁜 정당이 아닙니다. 나쁜데 요건 괜찮다가 아니고 왜 국민의힘이 뭐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고 네. 저는 별로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국민의힘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잖아요. 네. 국민들 40%가 선택한 정당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보수가 됐건 뭐가 됐건 국민들이 40%가 선택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정당, 그거 자체로. 조선노동당에 비교하면 엄청 좋은 정당이죠. 조선노동당 99.9%가 선택해요. 그건 이제 자발적인 민주적인 선택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민의힘은 나쁘다, 쟤네는 못됐다, 쟤네들은 망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예.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정당을 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선택한 40%의 국민들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좋습니다. 저는 단지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거?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 하면 다 주소 갖고 차려 타고 이런 거 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당 대표를 이렇게 꽂는 거를 보고 많은 아니, 당 사람들이 대표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게 지금 유신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놀라운 뭐 이런 거 좀 안 해야지. 이게 예. 아마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 찍은 우리 유권자들도 말은 안 하지만 네. 속으로 부글부글 할 거야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그 당대표 뽑을 때 조사해봤는데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60% 가량 굉장히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한번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에 공감한다. 이런 댓글도 잔느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아마 이제 총선 앞에 있고 하니까 말씀 여쭐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의원님 한번 또 나와주셔서 재밌는 말씀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밤중까지
정치 개혁을 2시간이나 들어준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의원님 모시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 독자들한테 네. 뭐 커피 쿠폰 같은 거 안 줘요? 커피 쿠폰이요? 이 야밤에 저희 야밤에 이렇게 막 댓글 저희 달리는데. 저희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벌면 여러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빠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